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D-1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험을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 많진 않지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적으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트렌드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같이 풀어보시면서 5, 6, 7 다 같이 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파트 5는요. 파트 5는 101번부터 140번까지인데 빈칸 넣기 40문제죠. 그래서 빠르게 문제당 한 20초 내지 30초 내에서 빨리빨리 풀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5 푸실 때는 좀 어떤 생각으로 푸셔야 되냐면 정말 정신없이 빨리 풀어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5, 6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지만 7에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7을 다 못 풀 수 있다는 얘기죠. 5, 6을 너무 늦게 풀면. 그래서 우리가 5에 대해서는 사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런 유형이 정말 무슨 유형인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시고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아시다시피 토익은 5, 6, 7 있는데 나오는 문제라던가 단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 있는 모든 강의들은 토익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선생님들이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익에 대한 정체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기출 문제가 책으로 출간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는 다 아시는데 문제는 함정이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그다음에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본기를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 보셨다는 가정하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 보시고 지금 만약에 문제를 다 못 풀어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잠깐 스톱하시고 다 먼저 풀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이제 파트 5 풀 때는 되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유형을 빨리 보셔야 돼요. 이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면 자동사와 부사의 결합이죠. 그래서 동사 중에 자동사는 목적 없이 바로 수식어인 부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죠. work라는 자동사가 토익에 가장 잘 나오는 자동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아무 부사나 나올 거예요. 이 부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work예요. 그래서 work라는 자동사가 있다는 걸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동사 work, 그 다음에 부사. 근데 conscience가 양심이라는 뜻이요. conscientiously가 무슨 뜻이냐면 양심적으로. 그래서 기출인데요. 양심적으로 일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일하다. 그럼 우리가 이 유형을 자동사 플러스 부사라는 유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 5에는 자동사 플러스 부사 유형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급적 시험에 나올 만한 기출 표현들을 많이 외운 사람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표현을 외우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암기예요. 이게 암기에 통해요. 왜냐면 나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가 정해져 있는데 rise, act, respond를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considerably, decisively, favorably 이런 표현들이 이제 최근에 기출로 나온 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rise, act, respond, work 이런 표현들이 자동사다. Number 2는 수거입니다. until further notice라는 수거고요. 이 문제는 수거 문제로서 요거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 요 상태로 외우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빈칸을 채우는 거 한 칸이니까 여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여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죠. 이건 아주 옛날부터 토익의 불문율인데 어떤 수거 표현을 통째로 외워라. 왜냐하면 어디가 빈칸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통째로 기억을 하시는 거지. 자, 지난달에 나온 문제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within walking distance. 이런 것도 일종의 최근에 잘 나오는 수거예요. within walking
distance. 가깝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라는 뜻의 within 표현이죠. 이따가 within 얘기도 좀 할 건데 아주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within이 처음에 나왔다. 그럼 다음에 어디 나온다? walking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stance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암기해 놓으시면 어느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되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통암기가 중요하다. 수거는 토익에 나오는 수거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아주 잘 나오는 편인 until further notice를 보셨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notice 통보란 뜻이고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notice는 여기서는 좀 불가산으로 쓰였는데 이게 만약에 가산명사로 쓰일 때면 뜻이 다르죠. 가산일 때와 불가산일 때 뜻이 다른데 불가산일 때는 통보란 뜻이지만 가산일 때는 문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통지서 혹은 공지문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들어서 가산 countable noun and versus uncountable noun 불가산 가산과 불가산의 대결이 연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토익이 아주 오랫동안 30년 됐죠. 토익이 나온 지가. 이제는 내다 못해서 가산과 불가산을 많이 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산 불가산을 내도 많이 안 냈는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가산과 불가산을 포인트 있게 찝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가산 명사를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선생님 불가산 명사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 예를 들어서 같은 명사인데 어떨 때는 가산일 때 이런 뜻이 되고 불가산일 때 이런 뜻이 되고 뜻이 바뀌는 애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명사인 거죠. notice는 통보, notice 혹은 notices 이렇게 어나 s를 붙여서 가산 명사를 만들 때는 공지사항 뭐 어떤 공지문 이런 문서화된다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줘야겠죠. notice는 불가산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notice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익은 정해진 표현을 잘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103번은 to가 포인트인데요. 전치사 to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를 써야 되는 그런 자리고 명사가 locality가 있고 locations가 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십니다. 근데 locality보다는 locations가 훨씬 잘 나오는 단어고요. locations가 이제 그 지역이란 뜻으로 정답입니다. travel to international locations. 다른 국제적인 장소들로 여행을 한다. 그래서 location이 위치, 장소란 뜻으로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명사의 역할이죠. 이건 항상 빠지지 않는 건데요. 명사의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기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전치사와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가 보통 출제되는 명사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오는 유형입니다. 주어의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앞에 전치사와 결합해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지금 방금 케이스는 전치사 to가 있어서 travel to의 전치사죠. 명사를 쓰는 자리였는데 이거 플러스 가산과 불가산의 구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방금 문제 보시면 locations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건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locality는 location 이런 단어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산 명사니까 정답을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산 명사는 어나 s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도 없고요. s도 없죠. 그래서 s라도 붙은 locations를 써야 되는 게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전치사와 결합하는 이 유형이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단순지, 복순지를 물어보는 케이스. 혹은 가산과 불가산을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싱글하고 복수하고 이게 싱글하고 플러럴인데 단수와 복수를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명사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유의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 문제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 104번 104번은 customer request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동사 문제는 목적어를 보시고 푸는 게 중요하죠. 자, 요거는 무슨 유형일까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정답이 address인데 request가 혹은 complaint가 포인트죠. request와 complaint가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를 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칠판에서 보시는 이 내용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ress complaint 불평에 대처하다. 대처하다는 뜻이에요. address concerns 우려에 대처하다. address request 요청에 대응하다. address inquiries가 지난달에 나왔죠. address inquiries가 지난달이죠. 7월 27일장가에 한번 나왔죠. 7월 27일에 address inquiries 그래서 대처하다는 뜻으로 새롭게 등장한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하지만 address는 지금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정이 또 뭐냐? address는 이렇게 to를 쓰면은 respond라는 동사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ddress에 대해서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시험 대비가 되겠습니다. address는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대응하다, 대처하다. 동사와 목적어를 암기한다. 105번 무슨 내용일까요? 105번은 정답이 indicate입니다. indicate는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인데요.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 중에 indicate가 다른 동사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져요. 물론 advise는 이렇게 되는 거지. 목적어, 투부정사 뭐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게 잘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토익은 동사가 나왔을 때 의미 해석보다는 문법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보기에 네 가지 동사를 랜덤으로 넣는데 이 네 가지 동사가 같은 종류의 동사로만 모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사는 종류가 자동사, 타동사, 무슨 뭐 목적어 두 개인 동사, 뭐 전치사를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 가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해석보다는 그런 특징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preference랑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indicate preference. preference란 단어도 기출인데 기호란 뜻이에요. 기호, 선호, 뭘 좋아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전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The figures of the survey. 이 수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survey의 수치가 주어예요. 수치가 말할 수 있나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말이에요. figures가 말할 수 있나요? figures는 수치고 말을 못하죠. 자, indicate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indicate가 포인트예요. indicate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indicate 가리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indicate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indicate.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 강남역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말로 할 수도 있겠죠. 말로 할 수 있는데 말 안 해. 내가 말을 못 해. 내가 말을 하기 싫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인디케이트죠. 그러니까 이 인디케이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 볼까요? figures는 수치고요. 얘네는 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다의 개념에서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어가 됐든 아니든 어쨌든 말을 안 하고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걸 인디케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트는 가리키다는 뜻인데 첫 번째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무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그러면 자료나 장소가 주어가 되면서 뭐뭐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료나 장소가 왜 주어가 되느냐? 얘네들은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트가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통 토익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무슨 설문조사가 대디아를 나타낸다 이럴 때 인디케이트 쓰거나 아니면 suggest 쓰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네모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모칸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해당돼 이렇게 이런 표시 해본 적 있죠. 이것도 인디케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안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인디케이트 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점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말할 수 없는 자료들이 주어일 때 혹은 사람이 주어더라도 말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 이게 인디케이트죠. 이런 것도 인디케이트죠. 선생님 저 예뻐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인디케이트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엄지를 닮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디케이트는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인디케이트다. 106번. 106번의 포인트는 전치사 문제인데요. 뒤에 April 12th라는 표현이 있어요. April 12th.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이 before인데요. A가 헷갈려요. within을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A를 쓰신 분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시점의 전치사에 대한 얘기인데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쓸 테니까 외우세요. 시점의 전치사는 뭐 요일, 날짜, 어느 특정 시점이 나오는 표현인데 until 아주 익숙하죠? since, by, from, to, after, before 이런 것들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시점의 전치사. 예를 들어서 Friday 이런 게 나오는 게 시점이죠. 금요일까지, 금요일 이후로, 금요일까지,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이후에, 금요일 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이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달에는 이게 나왔죠. by.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옵니다. 어떨 때는 until하고 by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until과 by의 구분. 시점의 전체사는 뒤에 시점이 나오는데 시점에 대해서 시점하고 기간하고 구분할 때 이 7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치사들과 꼭 같이 얘네끼리만 나오면 괜찮은데 얘네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기간의 전치사입니다. 기간의 전치사. 기간의 전치사는 누가 있냐면 during, over, for, in, within, 그 다음에 throughout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 다음에는 기간이 나오는데 특히 within이 중요하죠. within, for 이런 표현들이 10 days 이런 거랑 어울리죠. for 10 days 그러면 10일 동안, within 10 days 그러면 1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일까지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 목, 금 3일이죠. 그러면 3일이니까 3일에 대해 쓸 때는 기간을 써야겠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란 말 할 때 뭘 써야 돼요? 금요일까지니까 within 3 days가 되겠죠. 오늘부터 계산했을 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이가 3일이니까 이 3일 이내란 뜻으로 3일 이내란 뜻으로 금요일까지라도 똑같은 금요일까지인데 3일 내로란 말을 해야지만 within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금요일까지란 말 쓰면 Friday를 쓰고 싶다. 그럼 뭘 쓰는 거야? by를 쓰는 거죠. 그래서 3 days와 Friday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within하고 by 전치사에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기간의 전치사와 시점의 전치사가 좀 헷갈리는데 특히 within을 좀 조심해야 된다. within은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가지를 정해서 외우세요. within 10 days 그러면 10일 이내. within 10 days는 10일 이내 이런 뜻으로 한 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April 12th는 정확하게 날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within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within 다음에는 10 days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within 10 days. 선생님 아직도 within이 헷갈립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다음 문제에서 within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within 좀 확실히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within이 지난달에도 나왔고 뭐 얼마 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한 1년에 한 5번 나와요. 정말 중요한 전치사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나오던 애들이 계속 나와요. 오히려 저 같은 토익 강사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트렌드가 생겼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랜덤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가 나오는 게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온 명사가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발음이 initiative 이렇게 발음하는 명사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정책 이런 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아주 예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3번 거의 연속 출제됐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기간과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자, 107번 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인데요. 전치사 문제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죠. 정답이 within이고요. 여기서는 drive, within an hour's drive.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within an hour's drive. 지금부터 우리 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전치사 중에 하나인 within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within은 도대체 토익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within이 뭐길래 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in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within. 이 범위의 전치사입니다. 범위. within이 뭐라고요?
범위. 우리가 범위라는 말은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범위. 이 범위라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네 가지가 있죠. 기간, 거리, 영역, 예산. 방금은 drive란 말을 썼기 때문에 1 hour's drive는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within이 방금 전에 정답이었던 거죠. within 1 hour's drive 혹은 within an hour's drive 1시간으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자, walking distance 아까 써드린 표현인데요. 이것도 거리죠. distance란 말 자체가 거리란 뜻이니까 거리인데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는 within walking distance,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내에서는 within an hour's drive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간도 만만치 않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부분에서 10 days 이런 말 나오면 within이 답이 되겠죠. within 10 days 아니면 within the next 10 years 이런 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간의 어떤 범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고, 영역으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company,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에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사내, 회사 내, 혹은 within the firm, 회사 내에서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산은 the budget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100 dollars 이런 식으로 100달러 이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기간, 거리, 영역, 예산 이 네 가지가 범위의 전치사인 within하고 어울리는데 특히 이 within이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전치사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within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면 다른 전치사하고 구분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within하고 among이 헷갈리고요. within하고 until 혹은 by랑 헷갈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간의 전치사와 시점의 전치사가 있었죠. 그런 거 많이 헷갈리니까 조금 within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다른 거랑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within을 좀 정확하게 보자.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는 사실상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인데 이 컴마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컴마까지 괄호를 치고요.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problems가 주어인 이 수식어를 만드는 그런 문제였고요. 수식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토익에 나오는데 이 수식어가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죠. 수식어가 항상 시험에 나오고요. 정답이 now that인데 왜 now that이라는 표현이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이 now that이 뭐냐면 접속사예요. 뭐라고요?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접속사는 플러스 문장이랑 결합을 하면 그 자체가 수식어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접속사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한 20가지 이상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후에 접속사만 써보면 as, because, since, now that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이후의 전치사 접속사고요. 여러분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된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고, 전치사로 이후의 전치사가 유명한 게 뭐다? due to, owing to 이런 게 있죠. due to, owing to, because of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후의 전치사인데 이후의 접속사와 이후의 전치사를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후에 접속사 중에 now that이라는 가장 흔치 않은 접속사가 답이 된 케이스죠. now that. 다음 문제. 이건 수거이기도 합니다. in an effort to.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요즘에도 나올 수가 있죠. in an effort to. 뭐뭐를 하려는 투부정사, 뭐뭐를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라는 뜻으로 in an effort to. 요까지가 수거인 거죠. in an effort to.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거이기도 하고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effort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명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뒤에 투부정사가 있느냐,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있느냐, 이런 걸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effect는 영향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전치사 on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부정사나 전치사를 이용해서 해석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를 다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어떤 밑줄이 있는데 오른쪽에 명사 투부정사가 있으면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익이 그게 통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투부정사 있으면 요런 게 답이더라를 미리 외워두시는 게 전략상 상당히 유리하더라. 어차피 어휘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어휘를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 묶어서 외우시는 게 중요하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way가 대표적이죠. way 방법 이런 뜻이고요. 방금 보신 effort 노력, 그 다음에 plan 계획, time 시간, opportunity 기회, place 장소, person 사람, 그 다음에 attempt 시도, 이런 표현들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습니다. decision 결정, intention 의도, 뭐 이 정도를 외워주시기만 해도 아주 훌륭하죠.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투부정사의 수식을 만든 명사들. 자, 11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복합 명사를 이루는,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work가 나왔어요. 그렇죠? work가 나왔다는 것은 s가 없죠. 그러니까 work냐 works냐 이게 이제 수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work냐 works가 되는데 work에 s가 없다는 것은 주어가 복수란 뜻이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는 d밖에 없죠. developer. 그래서 developer 가산명사죠. 동사에다가 er 붙이면 명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er로 끝나는 명사들은 100% 다 가산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명사의 원리가 뭐예요? 어가 있거나 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겠죠. 자, 보시면 가산명사의 원리. 요즘 들어서 이 유형이 가장 핫한 트렌드죠.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지난달에 뭐가 나왔어요? use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불가산명사고요. 사용이라는 뜻이죠. 불가산명사는 무슨 뜻이냐? 어도 안 붙고 s도 안 붙는 걸 우리가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use. 이게 바로 최근 기출이죠. use. 7월 말에 나왔던 문제. 요게 이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이게 한 번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er로 끝난 애들은 일단은 developer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developer라는 표현은 없고요. 가산명사니까 이런 표현이 붙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developer라고 할 때는 이게 개발자라는 뜻인데 개발업체 developer라고 하시던가 developers라고 해야지만 맞게 되는 거지. 그냥 developer만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제 시험 대비잖아요. 그죠? 사람 명사, 단위 명사, 장소 명사, 문서 명사 이 네 가지 사람, 단위, 장소, 문서는 100% 가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참 고민되잖아요. 아, 이게 가산인가 이게 불가산인가 고민되시는데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좋은데 사람 무조건 가산, 단위, 장소, 문서 이런 것들은 항상 가산 명사다. 그래서 디벨로퍼도 사람으로 부른 거죠. 업체나 사람이라는 뜻이 돼서 er로 끝나면 100% 가산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어도 없죠. 그러면 뒤에 s라도 꼭 붙어야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은 복합명사니까 빼고 보시는 거고 이 자리가 주어 자리니까 디벨로퍼스가 정답이 돼야지만 물론 수일치 문제도 되지만 수일치 이전에 디벨로퍼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어나 s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디벨로퍼는 디벨로퍼라고 하시던가 디벨로퍼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더를 붙이거나 마이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더나 마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원형의 상태에서는 이제 어쨌든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86는 보통 쉽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쉬운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간혹 되게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다 같이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쉽게 나오지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딱 집어 드릴게요. 시험 보실 때 유의하시라고. 86는
문장끼리 논리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5가 단독의 문장의 구조만 딱 물어보는 거에 반해서 6는 하나의 문장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장 속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 얘기했으면 아래에서 이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 되고 이런 논리를 물어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6는 어떤 거냐면 이게 한 짧은 정도 글 정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토플 시험 중에 이 정도 한 200자 정도 되는 글쓰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시험 본 적이 없겠지만 토익에도 있어요. 라이팅 시험이 있습니다. 잘 안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 길이, 200자 정도 길이의 어떤 짤막한 글에 논리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토플 같은 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글 짓기 같은 거 할 때 그때 쓰던 표현들이 지금 제가 강의의 어떤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학생 때 배우던 게 제가 8-6 강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짧은 글 짓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조그만 지문 하나에 어떤 논리 구조를 묻는 12문제가 되는데 네 지문이지만 오늘 딱 간단하게 한 지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는 8-6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트 7이에요. 그래서 6 문제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 없이 완벽하게 5 문제가 한 지문당 한 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의 10년 동안 6를 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계속 봤는데 세 문제가 다 6 같은 문제는 없어요. 5가 꼭 껴있어요. 이 문제는 품사 문제죠. 아무래도 이 기본적인 맥락이 품사 문제, 문법 문제, 어휘 문제를 묻는 게 토익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품사고 그 다음에 문법이고,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우선되는 게 기본적인 게 품사고 문법이고 어휘인데 이쪽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5에도 나오지만 6에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와요. 이게 약간 가이드라인인 거죠. 품사 문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빨리 속도를 좀 뭐 내서 빨리 풀고 지나가셔야겠죠. 이 문제는 쉽죠. 왜냐면 promot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다 같이 목적어는 C죠. 명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까 배우셨는데 명사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죠. 명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명사의 역할은 동사의 목적어, 방금 보신 것처럼 동사의 목적어 기능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주어와 아까 전에 풀어봤던 파트 5에서 풀어봤던 전치사와의 결합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명사의 기능이 되겠죠. 자, 해석을 좀 해보시면 The Southern Historic Home Society는 학회 이런 뜻이 있어요. Society, 학회. 이거 사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요. 작고한 시인 연구 학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학회인데 사회라고 오역한 아주 치욕스러운 영화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검색창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쳐보세요. 그럼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해석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사이티 잘못 오역한 거죠. 소사이티는 학회의 뜻이 있어요. 학회. 그래서 The Southern Historic Home Society of Birmingham is a group that 그룹인 거지. 모임인 거죠. 그룹인 거야. 소사이티가 that promote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residences. 역사적인 거주지들, 건물들 이런 것들. 왜 서양 사람들 보면은 보통 뭐 유명한 사람의 생가 이런 걸 막 보존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존을 홍보하는, 촉진하는, 촉구하는 그런 협회이다.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버밍햄이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Fo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The organization has partnered with city council members and private citizens to restore, 아셔야겠죠? 보관시키다. homes to their original form. 원래의 형태로 보관시키는 걸 이제 여러 사람과 협의하에 해왔다. That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organization. 조직에 등록된.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썼어요. Most year, every year, this year, any year. 요게 이제 최근 트렌드죠. 2015년형 뉴 트렌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답이 this인데요. 이 둘 다 사실은 되게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every year 이런 표현도 있고 this year도 있어요. 그럼 every year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해고요. this year는 딱 올해만 찝어서 하는 어떤 한정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this year가 정답이 되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the organization plans to host tours of the restored houses. 지금 보시면 이런 말이 앞에 나왔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Fo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10년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난 10년 된 모임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뭘 해왔냐면 organization partnered with organization planned to host tours of the restored.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는데 이 새롭게 생긴 거지. 뭐가 생긴 거예요? 투어가 없던 새로운 이유가 생긴 거죠. 자, 에브리어라고 하면은 예전에 또 하던 거를 말해야지 에브리어죠. 왜냐면 에브리란 말은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모든 해가. 근데 this year라고 해줘야지만 올해에 새로운 게 생긴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번에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왜 에브리어가 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에브리란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every란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everyone 그러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every year는 매해 있었던 게 계속 투어가 있었던 게 올해 또 있는 거고요. this year라고 해야지만 올해 시작된 게 되겠죠. alright? 그래서 올해에는 host 계획하고 있다 개최할 것을 tours of the restored houses 그동안 복원된 어떤 하우스 집들을 돌아보는 거지. 투어를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해보는 거지. 이 올해 새롭게 계획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이 tours라는 단어에 더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걸 또 말하면 더 같은 걸 쓸 텐데 새로운 걸 말할 때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this의 원리죠. this의 원리. 자, 여기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지난달에도 나왔고요. this가 참 재밌는 게 2014년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201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1월 되자마자 막 쏟아졌어요. 2015년 1월, 2월, 3월 막 나왔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난달에는 이거의 복수형인 this가 대명사로 나왔는데 단수는 this, 복수는 these. 그다음에 뒤에 명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원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던 표현인데 2015년 들어서 계속해서 파트 6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파트 6가 어때요? 문장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거의 문장에 이어서 이 문장 말하고 이 문장 말하고 이 문장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다음 문장에서 언급을 해줘야지만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폭넓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떤 명사를 말했어요. 그럼 그 명사가 주제가 돼버렸어. 그럼 그 명사를 다시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또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명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명사를 다시 또 언급한다는 뜻으로 그때 이제 this를 써주는 거지. 근데 이 명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말하고 있어. 그럼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그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하우스란 말 빼고 레지던스란 말 쓸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꿔가면서 앞에서 언급된 것 이미 언급되었다. 포인트죠.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을 반복하는 느낌이 있는 게 첫 번째 느낌이죠. this랑 this는 이러한 이런 뜻이니까 이미 언급했던 걸 또 말하니까 아무래도 6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6는 왜냐하면 문장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장에서 또 언급될 때 쓴다가 가장 최근 2015년 6월 28일 기출이 마지막 문제 these 152번이 these가 정답이었는데 앞에서 나왔던 문제 명사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은 거지. 예를 들어서 새우깡, 감자깡, 인디언밥 이러한 과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은 앞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 문장을 연결하라는 얘기죠. 앞 문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받아치는 이게 바로 this의 원리인데 방금 전 문제는 조금 다르죠. 방금 전 문제는 this year라고 하면은 이번 해에만 해당되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this year랑 every year가 시험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is year와 every year 차이점은 every year는 계속 해오던 거고요. this year 갑자기 그래보면 예전에 없었던 걸 새로운 거 하는 거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this year와 every year 차이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게 있어요. 토익은 한번 정답으로 내기를 마음 먹었으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디스를 계속해서 앞으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리한 방법이죠. 토익은 문제를 왜 축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는 공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축구 해보시면 알겠지만 축구는 공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을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 따라가면 이렇게 패스하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패스하면 저리로 가잖아요. 사람을 딱 막아야지. 이래서 전담 마크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토익도 문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정답 따라가야 돼요. 정답이 어차피 디스랑 디즈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든 얘네가 바꿀 겁니다. 꼭 바뀌어요. 하지만 정답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번 시험 보실 때, 뭐 내년 다음 뭐 내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오늘 이후로 8, 6 시험을 보시면 this랑 these를 정답으로 쓰실 일이 꼭 생길 겁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접속사 문제죠.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전에 언급할 때는 to의 더가 없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더가 없죠.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더라고 썼어요. 요 자리에다가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these란 말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왔잖아요. 이때 thes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기능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These tours will be given on Sunday, April 24th from 1 to 5. 그리고 이 부분이 괄호쳐야죠. 간혹가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파트 6인데도 접속사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만큼이 수식어고 the tours가 주어고 go가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문제고 이거 두 가지가 접속사고 if, but은 왜 답이 안 되냐면 보통 얘는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 사이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if가 답이냐 unless가 답이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if나 unless 같은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to가 만약에 잘 되면 그들은 regular event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 해에 뭐가 생겼어요? 이벤트가 생겼어요. 바로 투어가 생겼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succeed 하면은 잘 가면은 계속해서 할 거란 얘기지. regularly.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성공 못하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이란 뜻으로 if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전체가 수식어가 되는데 만약에 투어가 잘 되면 앞으로 regular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완전히 고정이 될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alright. 그래서 정답 if였고요. unless랑 if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맥락을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답이 if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셔야 되는데 일단 but 지운다. but은 양쪽의 문장에 나와야 된다. 사실 두 번째 for는 전치사다. 지운다. 일단 B랑 C 중에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는데 둘의 접속사 둘의 의미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if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접속사냐 혹은 전치사냐. 방금 전에 이제 보기 보시면 전치사 for가 있었고 접속사가 if랑 unless가 있었는데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접속사는 뭐랑 결합한다? 문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문장이라는 게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전치사는 뭐와 어울린다? 명사랑 결합한다. 그래서 무엇이랑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전치사가 답이 되기도 하고 문장이 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뭔가랑 결합을 해서 수식어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식어를 만드는지가 다른 거죠. 문장이랑 결합하느냐 명사랑 결합하느냐 차이인데 방금 전에는 the towards가 주어였고 go가 동사였고 well이 부사였고 the towards go well 이런 표현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를 고르셔야 됐고 if랑 unless 중에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6고요. 자, 지금부터는 파트 7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파트 7이 내일 시험인데 여러분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데 14년 동안 파트 7 강의하면서 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평상시에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파트 7 보면은 문제 정답, 문제 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문 어딘가를 보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지문의 그 부분을 빨리만 찾으면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속에서 여러분이 그 힌트 문장을 찾으면 힌트 문장을 찾으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얘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얘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탐색해서 찾느냐, 그거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 색깔별로 구분하시면서 지문상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연결고리죠. 이게 바로 연결고리. 오케이? 문제 해석, 문제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하고 연결되는 이런 파란색 부분을 찾는 게 얼마나 빨리 찾느냐,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찾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와 보기를 연결해주는 지문의 어느 문장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습을 하시면 아주 충분히 세븐이 좀 간단해 보이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기고 들어가는 거지. 파트 7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세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분 실제로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152번까지 풀고 153번으로 들어가면 일단 확 질려요. 그러니까 막 완전 지친 상태인데 자그만치 152문제를 풀고 153번 때 들어가는데 이게 더 쉬운 게 아니라 훨씬 더 분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확 질려버리는 거지. 그래 심리적으로 확 쫓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막 자신이 없어. 막 이 심리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븐. 문제랑 보기가 있는데 그거만 빨리빨리 찾으면 되는데 지문의 어떤 부분이 얘네 둘을 연결해 준다. 이런 마인드. 다시 한번 이렇게 펴요. 이렇게 그 문제지를 피면 문제 정답, 문제 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연결해 주는 어떤 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마치 그 그림을 설명하면 이게 약간 뭐 배관공 이런 게임 같은 건데 얘가 이렇게 생긴 배관이고 얘가 이렇게 생긴 배관인데 그럼 이 부분이 빈칸인데 지문에서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모양의 배관을 찾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빨리 찾으면 되는 거지. 약간 게임처럼. 그러니까 마인드를 이거 언제 다 해석하나 이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클루를 찾아라. 이 둘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런 마인드로 풀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 개의 지문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같이 풀면서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구나. 저게 바로 세븐이구나.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븐의 마인드 컨트롤 제일 첫 번째 주제.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오케이?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세븐을 푸는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븐이 나오죠. 176번부터 180번까지 5개짜리예요. 원래 지문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는데 이때가 제일 어려운 그런 번호대죠. 그래서 176번부터 180번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이미 풀었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지금 빨리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한 지문밖에 안 되니까. 근데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쭉 나오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보셨지만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지문은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보기를 연결해주는 클루만 찾으면 되는 거지 절대로 다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보기를 연결해주는 이 파란색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가시냐면 문제를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문제를 먼저 해석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이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하는데 Who most likely would find the article helpful? 누가 이 아티클이 이 기사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겠느냐? find 느끼다. 그래서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이 있을 텐데 이 정답과의 얘네 연결고리가 되는 그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연결해주는 부분. 정답이 A죠. Department Store Owner. 그럼 어떤 부분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가 다른 강사와 강의 다른 부분이에요. Who most likely would find the article helpful이라는 문제와 정답인 Department Store Owner를 연결해주는 부분은 첫 번째 제목 부분에 Songs in the Department Store
promoting sales 이 부분이죠. 백화점의 노래들이 판매를 촉진시킬까? 이런 판매를 촉진시킬까? 이런 내용의 기사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판매 촉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오너겠지. 오너는 가게 주인은 가게의 판매량이 늘기를 바랄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해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정답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부분에 most likely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유추 문제가 됐는데, 이런 most likely 기억을 하세요. 이 유추 문제는 이렇게 연결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디 부분인지 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하지만 이 둘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연결돼 디파트먼트 스토어와 디파트먼트 스토어 연결되어 있고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프로모팅 세일즈 할 것인가를 봤을 때 해석을 해보면 프로모팅 세일즈에 관심이 있을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생각해보면은 디파트먼트 오너에게 도움이 되겠죠. 오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일즈를 프로모팅 시키면 오너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추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중요했는데, 방금 파란색 부분이 이 두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죠. 17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문장이죠. What is not? 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문제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not 유형. 이 유형이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유형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한 대부분의 경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세 가지를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ot 유형은 간단한 쉬운 세 문제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정보가 세 가지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받아들이고 not 유형이 나오면 막 꾀를 부리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세 개를 지워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정답이 C고요. 그럼 이게 정답이 C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C를 찾은 게 아니고요. C는 없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랑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와 연결해야 되는 애들이 세 가지인 거지. 그럼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낫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정보가 한 문장에 다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낫 유형이 아닌 거지. 그래서 낫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이 문제는 번호대가 176번부터 180번이죠. 좀 뒷부분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얘랑 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세 가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첫 번째, what is not indicated about the stores in the study?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each store consisted of a space of 2,000 or 4,000 square feet. 이 문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문에서 각각의 상점들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 공간으로, 무슨 공간? 2,000 내지 4,000 평방미터의 평에 2,000평 내지 4,000평인가? 이렇게 되면 아니다. 2,000 제곱, 그러니까 스퀘어니까 피트를 봤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단위가 다른데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크기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디파트먼트 스토어마다 규모가 다른데 2,000 내지 4,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each란 말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스토어인데, 조사가 된 스토어가 each가 된 각각의 스토어는 다 이 안에 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해당되는 부분이 they're all similar in size. 그들마다 다 이 안에 들어가는 비슷한 사이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변하지 않았죠. Only stores selling items appealing to customers in the 1834 age group were chosen. 이 부분이 중요하죠. 1834 age group, age group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they sell items for customers in the same age category. 같은 age의 나이의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들을
물건을 팔았다.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ge란 부분이 있고요. same age. 이 사이에 있는 나이에 같은 나이의 고객들 범주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이 부분이 연결되고 있고요. 다음 부분. 그 다음에 each of the chains has at least one store in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모든 체인들 각각은 이런 얘기죠. 체인이란 말이 나왔죠. They belong to retail store chains. 그래서 그들은 리테일 스토어 체인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백화점들은 체인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본 게 해당되지 않는 걸 보시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와 D를 보셨고 C는 해당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신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서 이러면서 하나 지워지고 여기서 하나 지워지고 여기서 하나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not 유형 중에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힌트가 이렇게 막 분산돼 있어서 아주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아시다시피 파트 7은 다 풀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제끼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78번 What information is stated in the article를 보시고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연결고리가 지문에 있다 이거죠. 정답은 B고요. The tempo of the songs played in the store. 지금 어떤 정보가 그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얘기인데 템포, 노래의 템포가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playing medium tempo songs and in those playing slow tempo songs tempo 이런 말 나왔기 때문에 템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정보가 이어졌느냐? tempo 그래서 tempo of the songs played in a store. 그래서 템포란 말이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B가 되겠죠. 그래서 tempo 연결고리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179번 What role did the author play in the study? role 그러면 역할이죠. 그래서 이 연극 어떤 그 author 작가가 이 연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 작가가 역할을 한 이 롤 역할이 무엇인가? 정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A가 되고요. She oversaw the research. 이 사람은 연구를 총 감독했죠. 그래서 oversee라는 얘기는 감독하다는 뜻이에요. 감독하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요 파란색의 부분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는데 many school instructors 해놓고 including myself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본인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란 걸 알 수 있고요. including myself 나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 교사들은 supervised의 별표 여러분 중에 지문 중에 찾으셔서 supervise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paraphrase죠. 말 바꾸기. supervise란 말을 써놓고 overview란 말로 바꾼 거죠. 이게 문제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얘가 얘랑도 연결되고 얘가 얘랑도 연결된 거죠. 그래서 including myself는 role 뭐 이런 거, author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ersee는 supervisor랑 연결되는 거죠. 재밌는 게 C가 위에서 내려다보다라는 뜻인데 super도 위에서 vise 보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토익 단어끼리 짝을 지어서 외우셔야 되는데 supervise와 oversee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7에서는 이런 어떤 파트 7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유사한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 이런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양쪽을 잇는 그런 부분이 방금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걸 지문을 찾으시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180번 According to the article 기사에 따르면 What is affected by the tempo of the songs played in the stores 무엇이 상점에서 연주되는 노래의 템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자, 정답은 C고요. The length of customers' visit. 고객의 방문의 길이가 변한다. 그럼 이거를 풀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저는 이걸 맞췄습니다. 선생님 이거 쉽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빨리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푸셔야 되는 거죠.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얘죠. Fast tempo songs cause customers to look at items quickly and therefore spend less time considering individuals' purchases. 자, 문제랑 연결고리는 템포죠. 문제와
힌트의 연결고리는 템포고요. 힌트와 정답의 연결고리는 quickly와 less time이 length란 말로 귀결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듣고 이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빨리 하면 정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약간 필승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일단 마인드를 털으세요. 부담을 터세요. 나 이거 다 해석해야겠다. 해석력을 키워야겠다. 그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러 내일 당장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세븐을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지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정답이 분명히 넷 중 하나일 텐데 요 넷 중에 어떤 게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 연결고리는 이 파란색 부분을 빨리만 찾으면 되는데 이 파란색 부분은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고 보기랑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를 빨리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븐도 만점도 가능하고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갖고 세븐 푸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힌트만 좀 찾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세븐 강의였고요.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거를 좀 빠르게 가볍게 좀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느낌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풀어놓는다. 그래서 이 토익 공부하시면 중요한 게 이렇게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 받아야 되고 이 똑똑한 학생들은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저 영단기 사이트에서 저한테도 상담을 받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저도 모르면 물어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돌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멍청한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빨리 옆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지 고생을 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모르시면 꼭 물어보시고 길을 아시면 추진하시고 여러분 내일 시험 대박나게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시험 대박나십시오. 감사합니다.